검은 사제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한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사바하,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오컬트 호러 한 우물만 파는 뚝심으로 국내 장르 영화 팬들에게 뜨거운 주목을 받는 장재현 감독의 세 번째 영화 파묘를 보고 왔습니다. 라틴어 오쿨투스에서 유래되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란 뜻의 오컬트는 영화 장르 범주에선 공포 영화의 범위에 속해 악령이나 악마가 등장하고 이에 맞서 싸우는 종교적인 투쟁을 그리는 영화를 말해요. 엑소시스트를 시작으로 악마의 씨, 오멘 같은 고전 영화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재밌게 봤던 공포 영화를 나열해보면 대부분이 오컬트 영화일 정도로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내에서 오컬트 장르로 입지를 다진 장재현 감독의 신작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2023년 11월에 개봉 예정이었으나 2024년 2월로 개봉이 연기되어 드디어 본 영화,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고 기대작 파묘 리뷰입니다. 지금부턴 영화에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영화를 보고 오셔서 리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총 6장의 챕터 구성으로 나뉘어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미스테리 오컬트 호러,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포크 호러와 시대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중반 이후 밝혀지는 미스테리의 정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이라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감상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영화는 의뢰를 받고 미국 LA로 향하는 무당 화림과 법사 봉길로 시작합니다. 둘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아기가 있는 병원으로 먼저 향합니다. 휘파람을 불고 경문을 외우며 아기를 살피던 둘은 집 안에 같은 증상의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정신병원에서 자살한 장남, 귀신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의뢰인, 두 번의 유산 끝에 얻은 아이마저 울음을 안 그치는 괴이한 집안의 화림은 조상신이 화가 난 묘바람이라고 경고합니다. 파묘 후에 관제로 화장해달라는 수상한 의뢰에도 거액을 준다는 말에 둘은 이런 일의 전문가,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을 만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솔직히 영화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정말 재밌었어요. 전작 사바하 같은 경우엔 미스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느린 호흡과 모호한 지점을 남겨두며 퍼즐을 맞춰가는 방식이었다면 파묘는 사건을 던져주고 해결하는 주인공을 따라 영화가 관객을 멱살잡고 끌고 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의 오컬트 장르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지만 덕분에 극 전개도 빠르고 거침없다 보니 장르적인 재미와 쾌감도 충족시켜줍니다. 물론 전반부만 한해서 말이죠. 영화가 재밌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의 매력이라 생각해요. 풍수사 상덕, 장의사 영근, 무당 화림, 법사 봉길,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다름 아닌 돈이에요. 65점짜리 땅을 명당이라고 속여 파는 상덕과 유고를 수습하면서 몰래 귀금속을 챙기는 영근, 그리고 그동안 둘 몰래 돈을 더 챙겼던 화림만 봐도 속물로 설정했는데 이처럼 피카레스크 구성을 택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한 명씩 짚어본다면 제가 느끼기에 가장 신선했던 캐릭터는 풍수사 직관 상덕이었습니다. 몇 자리의 흙을 직접 입에 넣어 맛을 보고 명당인지 확인하는데 악지인 경우엔 인상을 쓰고 퇴하고 뱉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오컬트 영화에서 풍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게 처음엔 의아했는데 후반부의 장르가 드리프트되면서 납득시켜줍니다. 장의사 영근의 캐릭터는 풍수사에 비하면 여러 번 다뤄져 비교적 익숙했지만 유골에서 몰래 귀금속을 챙기는 모습이나 거액의 의뢰에 바로 퇴직금이 생겼다고 기뻐하는 모습, 무엇보다 성경 공부한다면서 유골함에서 현금을 꺼내 고스톱을 치는 등 내 인물 중에서 가장 피카레스크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영근의 캐릭터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건 장의사이면서 개신교의 인물인데 영화에서 상덕의 풍수질이나 무당 화림의 무속 신앙에 대해 의심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마치 개신교이신 장재현 감독님이 그동안 가톨릭 구마, 불교 등을 깊이 공부하고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겹쳐 보이더라고요. 사바하가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의문을 품는 영화였다면 파묘는 모 평론가의 코멘트처럼 모든 종교와 그 믿음이 존재하고 그 믿음의 전문가가 모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 영화인 거죠. 또 한 가지 사소한 거지만 마음에 들었던 건 보통 공포 영화에서 혼자 영안실에 남아있는 사람이 꼭 헛짓거리하는 클리셰가 있는데 영근은 이를 보기 좋게 비튼 점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캐릭터는 무당과 법사, 화림과 봉길이었는데요. 장재현 감독 영화에서 무당은 꾸준히 등장한 바 있지만 검은 사제들에선 악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장치로 사바하에선 미스테리를 고조시키는 장치로 둘 다 도구적으로만 등장하기만 해 아쉬웠는데 이번 파묘에선 아예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지금껏 여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던 무당의 이미지와 정반대인 MG 무당 캐릭터를 데려와 인상 깊었는데요.
시니컬한 표정과 말투부터 의상, 소품, 메이크업 모두 힙하달까요? 가죽 트렌치 코트와 아메리카노, 굿할 때 가시번 헤어를 하고 컨버스를 신는 화림과 뒤로 묶은 장발에 헤드셋 끼고 상반신에 축경 타투를 한 봉길. 여기서 중요한 건 보여지는 이미지를 MZ스럽게 했을 뿐 오버스러운 컨셉으로 캐릭터 전체를 삼키지 않은 건 영리한 선택이라고 봐요. 헬스장에서 웨이트 운동이나 스피닝하는 장면도 그동안 무당의 직업 바깥의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가 없었다 보니 이런 건 신선했어요. 추가로 후반부에 짧게 등장했던 선배 무당 광심과 고등학생 무당 자해 역시 기억에 남았습니다. 후반부 무당 셋이서 의식을 잃은 봉길 몸속의 정체를 알기 위해 제주도 전통굿 도깨비 놀이를 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이처럼 영화는 매력적인 주조연 캐릭터로 먼저 관객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화 파묘가 오컬트 영화로서 장르적인 재미를 충족시켜줬냐고 묻는다면 전 그렇다고 답할 것 같아요. 공포 영화에서 비주얼만큼이나 사운드가 중요한데 이 영화의 사운드 믹싱은 최근 나온 한국 영화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아요. 오프닝의 타이틀 시퀀스나 챕터가 나뉠 때마다 들리는 북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 바람소리, 관뚜껑 열고 닫는 소리, 귀신 소리 등 감독이 의도한 방향에서 사운드가 선명하게 들리다 보니 시각적으로 별거 아닌 장면도 사운드 때문에 움츠러 들더라고요. 점프 스퀘어 같은 경우는 공포 영화를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타이밍이 모두 정직해서 예상을 깨진 않지만 사운드의 섬뜩함이 충분히 보완해줍니다. 특히 의뢰인의 묫자리를 보러 산 꼭대기를 오를 때 음산한 음악이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소리를 확 죽여서 초라하게 있는 묘의 섬뜩함을 연출하는 컷 흐름에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사운드 믹싱의 장점은 시각적인 강렬함과 만나는 대살굿 시퀀스에서 극대화됩니다. 많이들 곡성의 굿 장면과 비교하시던데 그건 아기를 갖고 살을 날리는 굿이었고 파묘는 신에게 험한 일을 막아달라 부탁하는 굿이기에 시각적인 강렬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저 역시 비교하며 보긴 했지만 결코 심심하거나 비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동시에 파묘를 진행하다 보니 기괴함이 배가 되는 듯 했어요. 무덤을 파는 삽과 돼지의 살을 가르는 칼의 교차 편집, 극장을 울리는 웅장한 북소리, 그리고 김고은의 신 들린 연기가 만나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외에도 호텔에서 쉬고 있던 박지용이 상덕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는 상덕의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관이 열려 홀령을 부르는 화림과 봉길의 장면도 임팩트 있었어요. 빠져나간 홀령을 봉길 몸속에 잡아두자 화림에게 달려들어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기세로 으르렁대는데 화림이 꼿꼿한 자세로 다그치는 기세가 인상 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일꾼이 파묘 후 마무리 정리 때 꿈틀대던 뱀을 삽으로 죽이자 비명소리와 함께 먹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무언가 잘못돼 가고 있음을 일꾼의 살생, 몰려오는 먹구름과 폭우, 홀령, 동티, 그리고 첩장 등 불기일한 장면들로 빌드업을 하며 관객들을 휘어잡습니다.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후반부, 그러니까 4장으로 들어서기 전 처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바로 이 내비게이션 음성인데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한다는 소리는 이 영화에 숨겨진 플롯 포인트입니다. 미스테리 오컬트 영화로 질주하던 이야기가 박지용의 죽음, 화장하는 관, 사라지는 홀령, 연근의 상여 소리로 마무리되는 듯 하지만 영화는 관객에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다고 일러주는 것 같죠. 이야기의 긴장감은 일단은 4장, 동티까지는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전반부 동안 영화가 감춰오던 미스테리가 여기서 어느 정도 풀리기 때문인데요. 의뢰인 박지용이 상덕에게 그토록 개관을 하지 말라 부탁한 이유는 그가 홀령에 씌어 각 잡힌 경례를 한 뒤 외쳤던 웅변의 내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관이 화장될 때 불타는 시신 옆으로 친일파를 암시하는 훈장이 보이는 장면은 박지용의 친조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과 그동안 부를 축적해왔다는 것도 모두 친일 행각 덕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게다가 파묘를 도왔다 동티가 난 일꾼이 죽였던 뱀이 알고 보니 일본의 누레 온나라는 요괴였고 대살국과 함께 꺼냈던 친일파의 관 아래 세로로 첩장된 커다란 관을 꺼내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영화의 전반부를 미스테리한 홀령과 초자연적인 현상의 오컬트로 분류한다면 후반부 는 그 홀령의 정체와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원을 토대로 포크 호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포크 호러, 말 그대로 토속, 민속을 주제로 한 공포 장르인데요. 풍습, 미신, 민담, 설화, 도시 전설 등의 소재를 가지고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유령이 되어 현실의 일상에 파고드는 공포를 그리는 영화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 파묘를 뜯어보면 포크 호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크 호러의 핵심은 땅을 중심으로 한 자연과 폐쇄적인 공동체인데요. 전국 팔도 강산을 다 꿰고 다니며 음양오행을 중요시하는 풍수사 직관이 주인공인데다 영화의 이야기도 땅을 중심으로 펼쳐지잖아요. 폐쇄적인 공동체 같은 경우 박지용의 집안으로 대표되는 아직까지도 척결되지 않은 친일파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죠. 실제로 포크 호러와 황홀한 역사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포크 호러는 침략과 지배의 역사와 결부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침략과 지배의 역사,
일제강점기와 식민지배가 떠오르죠. 영화가 미신의 소재로 유명한 도시전설인 쇠말뚝, 일제풍수모략서를 들고 온 게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장재현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 과거의 아픈 상처와 트라우마, 두려움을 뽑아버리고 싶었다라는 말이 인상 깊더라고요. 무엇보다 영화를 처음 봤을 땐 정신없이 끌고 가는 이야기의 전개에 눈치채지 못했는데 두 번 보니 초반부부터 많은 복선을 깔아둔 걸 보고 감탄했습니다. 주인공 상덕, 영근, 화림, 봉길의 이름이 모두 실제 독립운동가의 이름이고 각자의 차 번호판에 상징적인 숫자들, 상덕이 던진 100원 동전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등 무심코 지나간 장면 곳곳에 항일 코드가 숨겨져 있다 보니 이를 찾는 재미만으로도 엔차 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일본 역사까지 자세히 알고 있진 않다 보니 영화 속 최종 빌런으로 등장하는 도깨비 오니가 전국시대 다이묘였다는 설정이나 세키가 하라 전쟁의 동부와 서부의 갈등이라는 배경, 실제 어떤 역사적 인물을 모티브한 건지 등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따라서 전 포크 호러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일이 유령이 되다라는 말에 집중해서 각각의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한 주인공들이 쇠말뚝을 뽑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토리로 생각하니 이야기 구도가 선명해지더라고요. 물론 바로 그 선명한 이야기 구도 때문에 시대극이나 크리처물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화가 초반에 오컬트 영화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은 게 좋았습니다. 이는 특히 후반부만 놓고 말해서 무당셋의 도깨비 놀이 시퀀스나 클라이맥스 속 주인공들이 힘을 합쳐 쇠말뚝을 뽑는 과정에서 보여지는데요. 음양오행 속 물을 먹은 나무는 쇠보다 강하다와 같은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용하는 풍수사와 마귀를 퇴치할 때 쓰는 축경을 얼굴에 적고 도깨비가 싫어하는 말피를 준비하는 무당처럼 클라이맥스의 각 캐릭터의 특징을 잘 녹여낸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장의사인 영근은 기독교인답게 성경 구절을 읊는데 독립투사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 같아 영화가 끝나고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게다가 한으로만 움직이는 한국 귀신과는 다르게 가까이만 가면 모두 죽이려 드는 일본 귀신의 설정은 중학교 시절 봤던 주원 속 귀신도 집에 들어온 사람 모두 찾아가 괴롭히는 지독함이 떠오르면서 나라별로 다른 귀신의 차이가 영화에 고스란히 담긴 게 흥미로웠습니다. 또 영화가 많은 장면에서 CG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의 분장이나 현장의 기술로 구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5장 도깨비 불 장면 속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고 전 무조건 CG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 불을 크레인으로 올려서 연출한 거라는 비하인드에 감탄했습니다. 민담 설화 중에 도깨비 불에 홀려 정신을 잃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첩장됐던 관에서 나온 오니가 도깨비 불로 타오르자 주인공들이 홀린 듯 멍하니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렬한 오니의 첫인상부터 타오르는 불의 시각적인 강렬함과 커다란 북소리의 사운드에 저까지 정신없이 빠져들더라고요. 그 최종 빌런 오니 역시 CG가 아니라 세 사람이 각각 신체, 얼굴, 목소리를 나눠서 연기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해서라도 최대한 CG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감독의 노력이 가상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포의 대상이 막상 실체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팽팽하게 유지되어던 극의 긴장감은 주춤해버립니다.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실체가 없어 우리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파묘의 오니처럼 실체가 있는 이상 물리적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도 긴장감도 약해질 수밖에요. 이는 제가 좀비 영화를 공포보단 스릴러로 분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영화가 뒤로 갈수록 많은 부분 대사에 의존하는데 이미지로 보여줬으면 하는 설명마저 텍스트로만 전달하는 방식은 갸웃했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이 영화를 감독의 전작들처럼 오컬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이는 영화를 기대하셨거나 포크 호러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후반부의 전개에 적잖이 당황하고 실망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메시지가 강한 영화를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를 재밌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가 메시지의 장르를 연결시켰기 때문인데요. 오컬트의 어원인 라틴어 오쿨로는 씨앗을 흙으로 덮다, 숨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장재현 감독은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장르의 어원대로 곳곳에 숨기고 관객들이 이를 찾아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와 함께 메시지를 곱씹게 한 거죠. 분명 쇠말뚝은 뽑았고 모든 일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오니의 잔상에 벗어나지 못한 화림과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덕,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치밀하게 계획한 기친의 음영사는 끝까지 미스테리로 남았다는 점에서 깊은 장르적 여운을 남깁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하나 해결했다고 단번에 사회가 바뀌지 않는 걸 알려주는 씁쓸한 결말이었어요. 언론과 대중은 군부대가 수색 끝에 찾은 아무 죄 없는 곰의 안락사를 둔 찬반 논쟁을 하는데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의 역사가 서서히 잊혀지고 변질되는 지금의 현실을 꼬집습니다. 영화는 상덕의 딸 결혼식에 모인 주인공들이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처음엔 단지 독립운동가분들의 단체 사진을 의도한 장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상덕의 사위가 독일인이라는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는 독일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의 차이를 결혼식 장면으로 암시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화 파묘에 대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정말 얼마 만에 한국 공포 영화를 재밌게 본 건지 모르겠어요. 장화 홍련이 벌써 2003년 작품이고 곡성도 2016년 작품이라 최근은 아니잖아요. 늘상 장재형 감독이 작품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파묘가 개봉한 지 일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지금은 1000만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 공포 영화 최고 흥행에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파묘가 딱 그랬습니다. 랑종처럼 불필요한 불쾌한 장면도 없고 곡성처럼 수위 높은 공포에 진 빠질 정도도 아닌데다 전작 사바하처럼 너무 딥하지도 않다 보니 가족, 친구, 연인 단위 관객들이 편한 마음으로 극장에 가 적당히 오싹하고 재밌는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역시 같이 보러 간 사람과 자신의 감상이나 해석을 나눌 수 있는 영화라는 게 크죠. 개봉 전까지만 해도 손익분기점만이라도 넘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1000만을 바라보고 있다니 아쉬움은 있었지만 5년의 기다림이 무색할 정도로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오컬트 뚝심을 증명해낸 장재형 감독님의 다음 작품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벌써 기다려지네요.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감상과 분석이 들어간 영상으로 여러분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든 그 감상도 존중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